딸 하나를 혼자 키운 50대 남성입니다. 고되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기꺼이 그 삶을 선택했을 겁니다. 평범했던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던 건 한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23,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여자친구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나 임신했어. 그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에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하며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린 부부가 됐네요. 돈도 없으니 형편도 어렵고 든든한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저 험난한 세상에 부딪히는 느낌으로 단칸방에서 애를 낳아 기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 나름 사람답게 살게 되더라고요. 정말 순수했던 아내와 저의 모습이 이제는 까마득하게 느껴지네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아내가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로는 오다 가다 만난 사이라곤 하는데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한 겁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뭘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아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저희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시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체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내가 급해서 그래. 네? 돈이라뇨? 아니 그쪽 새댁이 나한테 돈 꿨잖아. 어찌나 형편이 어렵다고 울먹거리던지 딸 먹일 쌀도 없다고 사정사정하길래 딱 해서 빌려줬더만 연락도 안 받고 말이야. 설마 몰랐던 거야? 제 아내가 돈을 꿨다고요? 그래 굶어 죽는다고 난리쳐서 꿔줬지. 그걸 왜 신랑이 모르고 있어? 집안일에는 간섭도 안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서 재차 그 아주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때 저는 벌이가 아주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매달 월급 그대로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정도는 됐습니다. 돈 관리를 아내가 하고 있던지라 일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다뇨. 더 충격적인 건 돈을 꿨던 사람이 아주머니 한 분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의 스쳐 지나간 사람에게 모두 돈을 한 번씩 꾼 모양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억울해서 귀가한 아내를 붙들고 추궁하듯 물었어요. 진짜로 동네 아줌마들한테 돈 꾸고 다녔어?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듣고 왔는데.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길래 그 많은 돈을 꾸고 다닌 건데? 내가 준 돈은 어쨌어? 내가 월급 그대로 줬잖아. 아니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대체 무슨 사정인데 남편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돈을 꾸러 다니냐고? 솔직히 말해. 지금 당장 다 말해.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을까? 기다려주면 다 말할게. 갑자기 아내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서럽게 울길래 더 이상 추궁할 수도 없었네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남편 몰래 돈을 꾸러 다닌 건지, 가족에게조차 말 못할 사정이 대체 뭔지 궁금해 미치겠더라고요. 일단 아내를 진정시키고 차분해지면 다시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끝내 그 대답을 하지 못한 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온갖 귀중품, 현금을 죄다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심지어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아내에게 버림받게 됐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 딸을 두고 도망을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아내가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동네를 누벼가며 아내를 찾아 헤매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심상치 않은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놈들 다 사기꾼들이잖아. 새댁이 그쪽이랑 어울리길래 뭔 사단이 나겠다 싶었는데 결국엔 도망을 가버렸구만. 지들끼리 작당 모의하고 돈 들고 도망간 거지 뭐. 아내의 수상한 지인들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대충 들어보니 아내와 어울린 후 꼬드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게 만든 다음 그 돈을 전부 챙겨서 도망을 가는 게 수법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아내가 순수해서 당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만 알면 알수록 아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알던 순수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남의 돈을 뜯어먹는 사악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태껏 연기를 했던 걸까요? 아니면 잠시 저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요? 어디까지고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들은 아내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인생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집주인에게 집을 뺀다고 통보하고 보증금까지 탈탈 털어서 도망을 갔더라고요. 어떻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돈을 홀랑 다 가지고 가버릴 수가 있는지, 어떻게 모은 재산이고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저의 험난한 노력을 단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린 아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그 여자를 찾는 데 바치고 싶었지만 자꾸만 남겨진 딸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찾는 딸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저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잠시 떠나 있는 거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눈치는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우리 버리고 도망간 거 맞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날 저는 딸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너만은 내가 꼭 지킬 거라고, 남들 못지않게 훌륭하게 키워낼 거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도망간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놓아버린 상태였는데 저만 바라보고 있는 딸을 생각하니 정신을 차리고 새 삶을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딸을 케어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아내를 찾으러 다녔어요. 이 소문에 의하면 여전히 그 무리들과 사기를 치고 다녀서 아내를 찾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만 들었습니다. 해외로 날랐다. 아무도 없는 섬에서 숨어 살고 있다. 소문만 무성하더라고요. 하긴 작정하고 잠적해버린 사람을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이제는 그 여자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놓아줬습니다. 사기꾼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며 저와 제 딸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빠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시선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치켜 세워주셨고 어떤 분들은 저를 딱하게 보며 그래도 집안엔 각시가 있어야 된다며 여자를 만나라고 재촉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편부모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제 딸을 색안경 쓰고 보기도 했습니다. 저야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 견딜 수 있었지만 제 딸에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이런 삶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감내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수록 도망간 아내가 괘씸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곁에 있어주기만 했었더라면 남들이 봤을 땐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을 테니까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에게 나와 딸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냐고. 한때는 인생의 전부라고 하더니 이제는 돈이 우선이냐고. 그래도 언젠가는 제 앞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시원하게 인생 말아먹고 가족이 그리울 때쯤 저를 찾으러 올 줄 알았건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식도 알지 못한 채로 딸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웠어요. 어느새 딸은 잘 커져서 훌륭한 사회인이 됐죠. 그제야 숨통이 트이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딸이 아빠 쓰라고 첫 월급을 건넸을 땐 이제는 다 됐다 싶어서 그걸 품에 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아빠가 고생 많았지 하며 한마디를 건네는데 그 한마디로 여태껏 지나왔던 고난과 고생이 한 방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못 시켜주고 원하는 걸 전부 해주지도 못했는데 제 딸은 알아서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열심히 살게 해준 건 결핍과 열등감이라고요. 나쁜 감정도 열정의 에너지로 쓰게 되면 그게 추진력을 발휘한다면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제 딸이지만 정말 멘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식한 아빠 밑에서 이토록 똑똑하고 재능 넘치는 딸이 탄생하다니. 제 딸은 그야말로 제 인생의 보물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런 딸을 나중에 시집을 보낸다면 어찌나 마음이 시릴지. 때가 되면 딸이 가정을 이뤄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오랫동안 곁에 머물러줬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때가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싶다가도 또 그렇게 가버리면 허전할 것 같으면서도 계속 혼자 있으면 너무 처량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딸이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랬습니다. 그러려면 서서히 딸을 독립시키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 독립의 시기는 제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딸이 27이 되던 해 남자친구가 있다고 저에게 먼저 밝히더라고요. 남자라고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가수를 좋아하던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 제 딸은 항상 머리 샛노랗게 해가지고 삐쩍 마른 멸치 같은 놈들을 좋아했거든요. 한번 데리고 오라고 권유해봤지만 딸은 아직 얼마 안 됐어 하며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자 그냥 회사원이라고 한 뒤 말을 얼버무렸어요. 딸 가진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행여나 이상한 놈을 만나서 시간과 감정을 빼앗기는 건 아닐지 상처만 받는 건 아닐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은 조심스레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며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보게 됐는데 예상보다 훤칠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니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아버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꾸벅 인사를 하며 의자를 빼줬습니다. 생각보다 둘은 진지한 사이로 발전했더라고요. 허락만 한다면 올해 말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말에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제가 딸의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결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저 준비된 남자입니다. 제가 아버님도 책임질 자신 있습니다. 자네 하는 일이 정확히 뭐라고 그랬지? 현재는 회사원인데요. 나중엔 회사를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운영을 해? 그게 제대로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저 회사원인 줄만 알았던 딸의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한 중견기업 대표의 아들이더라고요. 일을 배운다고 그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고 있지만 2년 뒤쯤 임원으로 승진할 계획이고 연봉은 얼만큼 받을 예정이고 승계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그야말로 화려한 집안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처했네요. 남들 같으면 당장 일어나 춤이라도 춰야 할 기막힌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차이나는 결혼은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이 고생할 게 훤히 보였으니까요. 재벌은 재벌끼리 결혼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법인데 걱정되는 마음에 딸의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그쪽 어르신께서는 내 딸을 본 적이 있나? 아직 없습니다. 조만간 한번 인사드리러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결혼 허락받는 게 험난하지 않겠어? 우리 상황이 그쪽에선 딱히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비록 저희 부모님께서 워낙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확고하시고 완강하시지만 제가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제 행복을 빌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니야. 양가 부모의 축복을 받아서 결혼해도 헤어지니 많이 싸우는 마당에 반대하는 결혼을 기어코 감행하겠다고? 딸 가진 아빠로서 그건 절대로 용납 못해. 나는 내 딸이 그 집안에 환영받으며 들어가게 하고 싶지 온갖 멸시와 비난을 받으며 살게 하고 싶진 않아. 자네도 내 맘 이해하겠지?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적으로 순서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버님의 허락을 받게 되면 솔직히 그런 집안을 사돈으로 맞이하는 게 반갑진 않아.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진 몰라도 나는 일단 내 딸이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만났으면 해. 그리고 나는 내 딸이 상처받지 않길 원해. 애초에 그쪽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딸에겐 상처인 건 모르겠어. 이걸 왜 내 딸이 혼자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아버님,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 자신 있어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반대하시겠지만 진심을 보여주면 결국엔 받아주실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였으면 내 허락부터 받자고 이 자리를 마련하진 않았겠지. 세상엔 쉬운 길이 있고 험난한 길이 있는 법이야. 훤히 보이는 고생길에 들어가라고 등 떠미는 부모는 없을 테니 우리도 오늘 저녁 식사는 이쯤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신중하게 생각해봐. 서로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해. 결혼은 너무 이른 것 같으니 일단 여기서 멈추는 걸로 알고 있겠네. 그쪽 집안에서는 제 딸을 반대하는 눈치더라고요.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것보다는 잘 맞는 옷을 새로 찾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길 바랬어요. 누구보다 제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결혼은 말리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양가 모두 반대를 하니 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접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딸은 말이 없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면 그토록 조잘대며 저에게 일상을 공유하던 딸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낯설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가라고 등 떠밀 순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빠의 속 깊은 뜻을 알아주려니 생각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작스레 딸과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제 앞에서 둘 다 무릎을 꿇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딸의 남자친구가 입을 열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야?
결혼 진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분명 말했잖아. 양가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 헤어지려고 몇 번이나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저희도 축복받으면서 결혼식 올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이기적인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한 뒤 둘은 청첩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펼쳐보니 둘의 이름이 떡하니 써져 있더라고요. 이미 날도 잡고 준비까지 다 한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되물었어요. 이미 예식장을 잡은 거라고? 진짜 날짜를 잡은 거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가의 허락에 상관하지 않고 저희는 식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할지 말지는 아버님의 선택이지만 저희는 아버님의 축하를 받으며 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부모 허락도 없이 식을 올리겠다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야?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시면 저희 둘이서 조촐하게 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놈도 그놈이지만 무엇보다 딸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태껏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일을 저질러 버릴 수가 있냐고. 네가 한번 말해보라고 딸에게 역정을 냈더니 딸이 울면서 사정사정하더라고요. 아빠, 미안해. 하지만 나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 그래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가 그랬잖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행복해. 딸이 행복하길 바라잖아.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시작은 비록 이렇게 됐지만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아빠는 내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알잖아.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믿어줘야 할 사람이 아빠잖아. 나는 아빠의 든든한 격려만 있으면 그 어떤 일이든 다 잘해낼 수 있어. 차이나는 결혼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도 결핍이 있고 나도 결핍이 있어. 우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부부가 될 수 있어. 그깟 집안 차이가 뭐가 중요한데? 사랑만 있으면 되지. 겉모습이 대체 뭐가 중요하냐고. 일단 예비 시부모님께도 청첩장을 드릴 거야. 화도 내고 반대도 하시겠지.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 이 험난한 길을 잘 걸어가 보고 싶어. 그 정도로 나 이 결혼이 간절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분들도 마음이 움직이실 거야. 일단 결혼식만 올리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빠는 자리에 와주기만 하면 돼. 상견례, 혼수, 예단 뭐 그런 거 다 허례허식이잖아. 중요한 건 우리 둘의 행복이고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야. 아빠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빠 제발 내 편에 한 번만 서주라. 우리 정말 외로워. 둘 다 오열을 하면서 예식장에 와달라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식장까지 덜컥 예약을 해버렸는데 거기다 대고 들고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행복하고 싶다고 제발 허락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딸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정말로 딸을 믿어줘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아내를 만나 결혼했던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그때도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심했습니다. 일단 살림부터 합칠 거라고 짐을 싸서 도망 나왔던 그날, 저희는 참 무모했지만 행복했네요. 제 딸도 같은 심정이었겠죠? 그렇게 둘은 결혼식부터 올리기로 결정했고 그쪽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설득에 성공했는지 딱 결혼식 전날 밤 양가 부모 모두가 참석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둘의 행동력이 이 결과를 이끌어낸 셈이었네요. 그쪽 부모도 참 속이 많이 상했겠다 싶더라고요.
아들이 무작정 식부터 올리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쪽 부모도 그렇고 자식 소중한 건 다 똑같잖아요. 아무튼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 저도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며 결혼식 사실을 알렸어요. 문득 도망간 아내가 떠오르긴 했지만 찾을 방법도 없었고 연락할 방도도 없으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의무를 포기하고 숨어 지냈던 세월만 20년이었어요. 그동안 딸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도 않은 걸 보니 아예 가족을 버린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친모라는 사람을 잊고 새롭게 출발하라고요. 딸은 이미 엄마라는 존재를 잊은 지 오래라고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찾아와도 싫다고 거절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예식장을 걸어갈 생각을 하니 참 긴장이 되더라고요.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아무튼 일찌감치 예식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저희 쪽 혼주석에 웬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서 다가가서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비켜달라고 간곡하게 말했더니 그쪽에서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얼굴 잊었나 보네? 아님 내가 많이 늙어서 그런가? 무슨 말씀이신지? 어떻게 아내 얼굴을 벌써 잊을 수가 있어?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그 여잔 다름 아닌 20년 전 야반도주한 아내였습니다. 폭삭 늙었다는 말을 실감케 할 정도로 얼굴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순박한 모습의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설마 딸의 결혼식에 나타나려나 싶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떡하니 혼주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하고 식은땀이 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내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많이 당황한 눈치네? 미안해. 내가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건 다 사정이 있어서야. 그나저나 혼주석을 비워놓으면 어떡해. 나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아, 연락할 방법이 없었나? 내 딸 결혼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다 아는 수가 있지.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 가끔씩 내 딸 어떻게 크는지 옆에서 훔쳐보곤 했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늘 곁에 있었다는 것만 알아줘. 그리고 내 딸 결혼식인데 엄마가 참석해야지. 안 그래? 엄마 역할 하기 싫다고 포기하고 도망간 여자가 이제 와서 혼주석에 앉겠다고? 제정신이야? 내 딸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기나 해? 험난한 인생? 그렇게 안 보이던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잡은 데다가 신랑도 배경이 어마어마하던데? 이제 꽃길만 걷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험난한 인생이야? 아이 그나저나 사위가 재벌이라며? 아이 나도 출세해보자. 알지도 못하면서 내 딸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 당신이 출세를 해보겠다는 거냐고? 나 엄마잖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부모 자식 간의 질긴 인연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 아이 그리고 친모라고 하는데 사위가 날 밀어낼 수 있을까? 이제 우리 딸 인생 평탄대로 달리는 거잖아. 이게 다 누구 덕분이겠어? 내가 딸 곁에 머물렀으면 이런 좋은 날이 왔겠어? 아마 더 어렵게 살았을걸? 내가 둘 인생에서 빠져준 덕분에 악착같이 살게 된 거야. 당신 원래 게으른 사람이었잖아. 내가 없어진 이후로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데. 이래서 사람은 낭떠러지 앞에 서봐야 하나 봐. 당신도 그때에 비해서 참 성공했어. 그치? 내가 지금 딸 결혼식 날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얘기하는데 내 딸 인생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생각하기만 해봐.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조용히 돌아가. 내 딸 결혼식 망치지 말고 20년 전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라고! 왜? 재벌 사위 덕은 혼자 보려고? 딸 결혼식에 엄마가 온다는 게 뭐가 어때서? 상관하지 마. 나는 내 딸 결혼식 볼 거야. 나 쫓아내잖아? 여기서 소리 지를 거야. 딸 결혼식 망치는 수가 있으니 나 건드리지 마. 저 여자를 끌고 나갈 수도 없고 소란을 피울 수도 없어서 난처해하던 찰나 식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예식이 끝나면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식을 진행했습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돈이겠죠. 이토록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 여자를 저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식이 끝나는 대로 끌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신랑 쪽 혼주석도 채워져 있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땐 너무나 평범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렇게 신랑 입장부터 시작하며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잡고 있던 딸의 손을 사위에게 건넨 후 자리로 돌아오는데 아내의 분위기가 뭔가 묘한 겁니다. 무언가에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아내의 시선은 사위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왜 저렇게 넋을 놓고 있나 싶어 궁금하긴 했지만 그래도 말없이 얌전히 있어주니 다행이다 싶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툭툭 치더니 묻더라고요. 진짜 저놈이 우리 사위라고? 조용히 해. 묻잖아. 저놈이 맞냐고. 맞으니까 우리 딸 옆에 서 있지. 이 결혼 무효야. 당장 취소해. 당신이 뭔데 내 딸 결혼식을 취소하란 말이야? 걔는 헛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나 있어. 아님 나가던가. 당장 취소하라고. 내 말 좀 들어. 아내는 그 말을 외치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어찌나 소리가 컸던지 혼인서약을 하고 있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가 묻힐 정도였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딸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기어코 딸의 결혼식을 망치는구나 싶어서 필사적으로 아내를 말리려고 노력해봤지만 힘이 어찌나 좋은지 저를 뿌리치고 신랑이 있는 곳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이 결혼식은 망했구나 싶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내는 사위 앞에 다가가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지? 맞네. 그놈 맞아. 너 나 기억 안 나니? 네가 내 돈 갖고 날랐잖아. 재벌이라고 믿고 투자하라고 하더니 돈 들고 잠적했잖아. 이 사기꾼이 어디서 남의 딸을 넘봐? 재벌인 척 다가가서 돈 뜯어내는 게 네 수법이잖아.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냐? 한심하다 한심해. 여러분들, 이놈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믿지 마시고 상종도 하지 마세요. 이놈한테 피해당한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돈 갖고 튄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불러. 경찰 어서!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재벌로 알았던 사위가 사기꾼이라니 식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지고 말았어요. 아내의 갑작스런 행동에 식장은 뒤집어졌고 여전히 아내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사위는 난처해하면서 아내를 진정시키는가 싶더니 갑자기 에이씨 하면서 식장 밖으로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도 당황하고 하객도 당황하고 무엇보다 신부였던 제 딸이 충격을 받은 듯 굳어있더라고요. 일단 딸부터 구하자 싶어서 제 겉옷을 벗어 딸에게 입히고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설마 싶은 마음에 신랑 측 혼주석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난처해하더니 결국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흰 진짜 부모가 아니라 연기자입니다.
돈 주고 연기 좀 해달라고 하길래 앉아 있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분도 불이 나게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 신랑과 혼주 두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면서 결혼식은 갑작스레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본다고 하더니 아무도 몰랐던 사위의 정체를 아내가 단번에 파악을 했던 겁니다. 결국엔 둘 다 사기꾼이었고 서로를 알아본 것이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보고 뭐라 한다고 하더니 아내는 옆에서 계속 조잘대더라고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 사람 마음을 가지고 뒤흔드는 사악한 놈이라니까? 대체 우리 딸은 저런 놈을 어디서 만났대? 돈 뜯긴 건 없었대? 지금 당장 신고하라고 전해. 그리고 저놈 또 어디 가서 사기칠 게 뻔하니까 감옥에 아주 가둬놔야 돼. 내가 진짜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뭘 해. 속이 시커먼 사람인데. 그걸 못 알아봐?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냐고.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당신을 만났던 거겠지. 이 와중에 그런 말이 나와? 속상해 정말. 저놈 저거 저대로 도망가게 두면 안 되는데. 그 발목을 결박시켜놔야 했는데. 내가 볼 땐 저놈이나 당신이나 둘 다 똑같아. 마음 착한 사람 진심을 이용해서 돈 뜯어내고 가차없이 버리고 도망가는 수법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20년 만에 나타났으면 미안하다, 사과하겠다 이런 말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무릎 꿇고 우는 거 바라지도 않아. 양심이 있으면 미안하다 단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 딸의 친모가 고작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어. 더 실망하게 만들지 말고 원래 살던 대로 단절한 채로 살았으면 좋겠네. 나도 오죽하면 이렇게 살았겠냐고. 처음엔 나도 평범한 주부로 잘 살고 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우리 쪼들리게 살았잖아. 그래서 나는 돈을 더 불리고 싶었던 것 뿐이야. 그게 사기일 줄은 몰랐어. 뭐에 홀렸는지 눈 딱 감았다 뜨니까 내 돈이 전부 사라져 있더라. 사기꾼 놈들이 그렇게 사람 마음을 홀린다니까. 돈까지 다 잃은 마당에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나 스스로 다시 자금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급한에 끼어든 거야.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 내 돈 찾으려고 뛰어들었다가 점점 일이 커지고 판이 커진 거지. 그러다가 돈 좀 벌게 되고 나서 살만해지니까 저놈한테 투자 사기 당한 거야. 괘씸한 놈. 그래서 가정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거라고. 다 저놈 때문에. 나는 적어도 저놈처럼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진 않았어. 저놈이야말로 악질이라니까. 난 돈만 밝혔지 사람 인생을 망치진 않았다니까. 그럼 당신이 나한테 한 거는 말도 없이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려서 야반 도주해놓고 20년 동안 연락 없다가 재벌 사위 본다니까 덜컥 나타난 건 대체 뭔데? 그게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거지. 당신은 나를 20년 동안 농락했어. 그걸로 모자라서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내 딸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아니지. 내가 딸 인생을 구원해준 거지. 내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 봐. 저놈의 실체를 알았겠어? 아마 다 뜯기고 탈탈 털린 후에야 실체를 알고 후회했겠지. 나는 당신이랑 딸 인생을 살린 셈이나 다름없다고. 그래, 나 형편없는 엄마였고 한심한 아내였던 거 인정해. 하지만 나도 꼴의 엄마라고. 저런 놈이랑 딸이 결혼한다니까 눈이 뒤집히더라. 그래서 결혼식 망친 거야. 하객들 앞에서 망신당한 게 그렇게 창피해? 딸 인생을 생각해봐. 지금 결정이 훨씬 낫지. 내 딸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이 관여할 문제 아니야.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번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부턴 내 딸에 대한 소식 듣지도 말고 모른 척하고 살아.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겠다고? 재벌 사위가 들어온다니까 어이씨구나 돈 냄새 맡고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저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겠다고 했어봐.
혼주석에 찾아와서 앉아 있었겠어? 사기꾼 사윗감 정치하라는 게 그렇게 자랑이야? 꾼은 꾼을 알아본다더니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누비는 곳이 비슷비슷한 거겠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디서 우리 딸 결혼식에 난입을 해? 구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나도 안 고마우니까 앞으로 얼씬도 하지마. 20년 만에 이뤄진 재회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20년 동안 얼마나 악독하게 살아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비열한 세월이 전부 얼굴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울분을 쏟아낸 뒤 문득 딸이 걱정되어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찌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묻더라고요. 아빠, 나 이제 어떡해?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별일 아니야. 여기서 끝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상한 거 하나도 못 느꼈어.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다 진심인 줄 알았어. 정말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해? 그럼 나 엄마한테도 버림받고 남편한테도 사기당한 처량한 여자 되는 거잖아. 내 인생 어떡해? 그 사람 자꾸 내 연락을 안 받아. 그냥 이대로 사라질 건가 봐. 너만 무사하면 아빠는 됐어. 넌 반드시 아빠가 지켜줄 거니까 마음만 추스리면 돼. 나 사실 그 사람한테 돈도 줬어. 부모님이 반대하신다고 자금을 다 끊어버렸다고 내 돈을 같이 썼어. 카드도 줬고 대출도 받았어.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믿고 모든 걸 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사람들이 날 보고 얼마나 비웃겠어. 나 이제 얼굴 들고 못 살아. 그놈은 아빠가 반드시 찾을게. 그리고 죗값 받게 할게. 내가 그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끝장을 내버릴 거야. 태어난 척하며 딸을 위로했지만 사실 저는 마음이 많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지인들과 친척들을 잔뜩 불러 모은 자리에서 그야말로 예비사위가 사기꾼이라고 광고까지 한 마당에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어요. 아마 이 일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겠죠. 그날은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최악인 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놈은 신혼여행을 예약한답시고 제 딸에게 돈을 뜯어가 놓고 예약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아주 야무지게 돈을 뜯어냈네요. 애초에 제 딸에게 다가간 것도 순진하고 약해 보이니까 이용해 먹기 좋을 것 같아 접근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알뜰살뜰하게 돈만 열심히 모으던 제 딸이 한 남자에게 사기당해서 홀랑 날려버렸으니 얼마나 멘탈이 무너졌겠습니까? 딸은 그 이후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남의 소중한 딸 마음에 상처를 내? 너 죽고 나 죽자는 마음으로 그놈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그토록 경멸하는 아내에게 도움을 받아 그놈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놈과 육탄전까지 벌이며 바닥에서 뒹굴고 몸을 부딪히고 나니 그제야 그놈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비록 초라한 인생을 살아온 건 맞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진심? 웃기고 있네. 진심이라는 놈이 신부를 혼자 두고 도망을 가? 너 이런 적 한두 번 아니라며? 없이 살아서 그랬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돈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철이 없던 시절이었고 돈이 간절했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면 정정당당하게 일을 해서 벌어야지. 남의 뒤통수를 쳐? 에라이 나쁜 놈아!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놈에게 우리 집안이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폭주하자 그놈은 눈물 콧물을 쏙 뽑아내며 처량하게 빌더니 제 딸에게 빌린 돈을 도로 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건네더라고요. 돈은 돌려받았지만 딸이 받은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으니 전혀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놈이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놈은 이미 여러 번 사기 전력이 있으니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기를 치는 걸까요? 죗값이 두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인생에 사기꾼이 둘이나 난입을 한 건지 도통 이유를 알 수 없네요. 어쨌든 그놈 일은 어찌저찌 마무리가 됐습니다. 돈은 돌려받았고 그놈은 죗값을 치르게 됐어요. 당분간 지인들과 연락을 끊었고 딸은 다니던 회사를 옮기는 것으로 나름대로 새 출발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식장을 뒤흔든 아내가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심스레 제 안부를 묻더라고요.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 딸 상태는 좀 어때? 많이 힘들어해? 분명 그때 말했을 텐데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되고 계속 생각나서 마음이 안 좋더라. 사실 당신 말이 맞아. 나 돈 냄새 맡고 거기 간 거야. 재벌 사위한테 돈 좀 뜯어내려고 나쁜 마음 먹고 찾아간 거 맞아. 인정할게. 하지만 내 깊은 마음속에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봐. 웨딩드레스 입은 우리 딸 보고 마음이 엄청나게 아프더라. 그리고 부쩍 나이 든 당신 보면서 너무 미안했어. 얼마나 고생을 하며 홀로 딸을 키웠을까 싶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거 겨우 참았어. 내가 죄인이지.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있잖아. 나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나도 이제 이렇게 살기 지치더라고. 화목한 부녀지간을 보니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돌아가고 싶어졌어. 여태껏 못했던 거 한꺼번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딸한테 엄마라는 존재를 일깨워주고 싶어서 그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와서 안정을 되찾겠다 이건가?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숨어 있으려니 이젠 지쳤어. 의지할 곳이 필요해? 그토록 찾아 헤맬 때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더니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 내가 아직도 만만하지? 다른 건 필요 없어. 나는 우리 딸이랑 둘이 앞으로도 잘 살 테니까 당신은 내 인생에 끼어들 생각하지 마. 그리고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당신이 우리 집에서 가져간 돈, 그거부터 가져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피해를 준 것부터 보상해주고 그 뒷이야기를 해야지. 받아달라고 다가오면 내가 냉큼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아니 솔직히 당신도 아직 혼자고 나도 혼자고 어쩌면 우리가 잘 지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평생 혼자 살다가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난 당신이랑 엮일 일 없어. 다른 곳 알아봐. 그리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집이 아니라 교도소 아니야? 보아하니 도망자 신세인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냥 죗값 받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 법이야. 우리 딸 한 번만 볼 수 있게만 해줘. 얘기 좀 해보고 싶어. 제대로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단 말이야. 아니, 필요 없어. 딸은 지금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엄마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은 지 오래야.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혐오하고 있으니까 내 딸한테 접근할 생각도 하지 마.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안정착게 받아달라고? 당신은 끝까지 우리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동안 어떻게 날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서 더 괘씸하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자수해. 그리고 벌 받아. 우리 딸에게 당당한 친모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죗값을 받는 거야. 그 외에는 없어.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더니 금방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정말로 죗값을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긴 세월이 흘러버려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아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딸의 친모 정도로 여기고 있네요. 제 딸에게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도망간 주제,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행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디 죄를 뉘우치고 양심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비록 결혼식은 엉망으로 파토가 나고 말았지만 시간이 흐르니 그것도 서서히 잊혀지더라고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지 않은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니 제 딸도 어느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딸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예전의 성실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선언했습니다. 나 이제 남자 절대로 안 만날 거야. 결혼 안 하고 아빠랑 둘이 살지 뭐. 그렇게 비혼주의를 외치던 딸이었건만 그 뒤로 몇 년 뒤 딸은 또다시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호되게 당한 후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는지 이번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데려왔더라고요. 혹시 몰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딸도 연애만 하고 싶지 결혼은 딱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중한 연애를 이어가던 딸은 결국 결심이 들었는지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돈 내외도 너무 성격이 좋으시고 사위 또한 순박하고 든든한 사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충분히 제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보다야 이런 사윗감이 훨씬 낫잖습니까? 그리고 제 딸은 얼마 전 출산까지 하게 됐습니다. 손녀를 품에 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딸을 키울 때는 워낙 정신이 없고 바쁘고 힘들어서 그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살았는데 손녀가 생기고 나니 하루하루가 참 귀하고 의미 있습니다. 어느새 제 핸드폰 사진 앨범에는 손녀의 사진만 가득하네요. 결혼해서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손녀까지 낳아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얼마 전 딸이 문득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 진짜 모를 일이야. 그때 그렇게 결혼식 망쳐놓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줄은 누가 알았겠어. 오히려 그때 결혼식 망하길 잘한 거지. 아빠, 아무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나 봐. 불행한 길에 들어서려고 할 때 딱 멈췄잖아. 딸 말이 맞습니다. 인생 길게 보면 그때의 재앙은 행운과 같았어요. 열심히 살면 복이 온다더니 딸과 제 인생에 이런 찬란한 순간이 오네요. 사위는 여전히 저에게 살갑고 착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제 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사돈 내외 두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무탈하게 잘 살고 있으니 이렇게 사연도 써볼 수 있게 됐네요. 항상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꽃이 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